안녕하세요. 레벨업 주식회사의 신정규입니다. 와, 사실 오늘 저는 그 뒤쪽에 LLM 세션이 있기 때문에 LLM 얘기를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서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LLM 얘기를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 커리어가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취미로 하다 직업이 된 오픈소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특이한 위치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혁신과 자본과 기여자 이 세 다리들이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 학교에 있다가 나와서 레벨업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컨퍼런스가 되게 이제 멋진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저희도 다음 주말에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레벨업 컨퍼런스 검색해 주시고요. 학교에 있을 때 거의 박사 4년차 때 제가 되게 존경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스티븐 울프람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매스메티카를 만드셨고 울프람 알파를 만든 그 울프람이신데, 이분이 원래 물리학자거든요. 그래서 20대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다가 30대에 갑자기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 ICCS 학회에 오셔가지고 톡을 하는데, 톡 내용이 내가 원래부터 이 매스메티카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다. 이거 내 플랜 B였는데, 그러니까 랩에서 뭐 저녁 시간에 친구들 다 나가서 놀 때 나 할 일이 없어서 랩에 있으면서 나중에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하면서 플랜 B로 만든 거였다 하면서, 언제나 플랜 B를 너희도 가지고 있어라. 어느 순간 플랜 B가 A보다 낫다는 걸 발견하는 날도 있을걸?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저한테 인셉션이 돼가지고 계속 있다가 결국에는 학위를 마치고 창업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학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 활동을 했다는 거죠. 리눅스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러분들 몇 분은, 나이가 있으신 몇 분은 아시는 텍스트 큐브를 만들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소스 관련된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됐었습니다. 오픈소스가 무엇인지 이제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제 40년이 됐죠.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1988년도에 생겼고, 리처드 스트롤만이 여러 가지 혁신가로서의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 초반 20년 동안은 사실 거의 아까 앞에서 이민석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상과 활동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때의 주적은 윈도우였고, 윈도우의 독점 체제를 물리치기 위해서 새로운 운영 체제인 리눅스가 등장을 했고요. 물론 허드도 만들고 있었지만 없어졌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아파치, 그리고 마이스퀄 등등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풀스택을 오픈소스만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기술적인 21세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탑 500에 드는 수많은 슈퍼컴퓨터들을 보시면은 당연히 유닉스 기반으로 많이 운영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2010년이 지나면서 450개, 500대 중에 450개의 그 슈퍼컴퓨터가 리눅스로 돌아가고, 지금은 그냥 500대 전부가 리눅스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더 이상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마찬가지 점유율 변화는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나는데, 특히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리고 슈퍼컴퓨팅 시장에서의 리눅스 점유율은 사실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논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냥 100%가 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전산 자원의 30%를 AI가 쓰고 있고, 전체 자원의 60%를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과 AI 이 합이 쓰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슈퍼컴퓨팅과 AI를 돌리는 오픈소스는 사실상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의 전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오픈소스라는 게 따로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가 이슈였다면, 지금에 와서는 이게 그냥 베이스라인이 된 상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오픈소스 위에 서 있고, 실제로 마치 전기처럼 오픈소스를 당연히 가져와서 쓰는 거죠. 심지어 오픈소스로 만든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도 자기가 오픈소스를 쓴지 모르는 경우들도 다반사입니다. 통계를 보면은 97%의 소프트웨어는 현재 오픈소스입니다. 아직 3%가 남아있긴 합니다.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화가 되었고, 심지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오픈소스가 아닌 것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내가 C로 개발을 한다고 볼게요. C 컴파일러도 이미 오픈소스죠. 뭐 파이썬으로 개발을 한다, 뭐 노드.js로 개발을 한다, 그냥 모든 언어부터도 일단 다 오픈소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존의 전통 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수많은 회사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회사 쪽인데 그런 회사들조차도 이제 더 이상 오픈소스 없이는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랑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그런 혜택 위에 선 게 AI 분야입니다. AI란 말 사실 딥러닝이죠. 딥러닝 분야는 시작할 때부터 오픈소스 위에서 태어난 몇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오픈소스가 20년간의 그 충돌기를 거치고 그 후에 21세기 초에 엄청난 확장기를 거친 후에 등장한 분야가 블록체인과 AI가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원래부터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된 상태에서 시작된 분야들이기 때문에 아예 뿌리부터 오픈소스인 분야들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수많은 그 딥러닝 프로그램들을 당연히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카페나 시아노 같은 수많은 툴들은 당연히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도구들도 전부 다 오픈소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델들도 모두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무료라는 말을 따로 붙인 이유는 정확히는 이게 오픈소스가 아니기 때문이죠. 뭐 텐서플로우 허브나 허깅페이스를 통해서 누군가가 지구 반대편에서 오늘 아침에 만든 모델을 내가 5분 만에 그 올린 5분 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오픈소스 랭귀지 모델들이 올라와 있고 뭐 이미지 분석 모델, 세그멘테이션 모델, 랭귀지 모델 등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정말로 오픈소스가 잘 가고 있는 방향일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픈소스를 쭉 따라오셨던 분들이나 오픈소스로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나 또는 내가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로서 여러 가지 기여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픈소스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무의식 중에도 할 수 있고 꿈속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자주 오게 되죠. 그러면 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오픈소스는 기여자가 자본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개입하는 수단입니다. 방법론에 가깝죠. 우리가 오픈소스가 발전된 과정을 굉장히 쭉 평탄한 도로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오픈소스가 발전하는 과정은 굉장한 충돌과 소송과 그 만인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발전 역사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죠. 1970년대 중반에 빌 게이츠가 당시에는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프리하게 제공이 되고 있던 시대였고 빌 게이츠가 처음으로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너희 그렇게 공짜로 소프트웨어 돌리면은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살래? 라고 하면서 커머셜 소프트웨어의 장을 연 이후로 정확히 8년 후에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시작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는 이렇죠. 자본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개발을 시키면 소프트웨어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저 자본 부분이 없었고 빌 게이츠는 저 자본 부분을 만들고 이 소프트웨어를 독점함으로써 이런 생태계, 소프트웨어 기반의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고 1980년대에 오게 되면 큰 회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거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걸로 더 많은 자본을 창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사실 자본이 없이 그냥 개발자가 자신의 어떤 흥미나 아니면 재미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사상에 의해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죠. 난 이걸 만들어야겠어. 그렇게 해서 바로 혁신을 탄생시키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사실 결여된 상태로 처음에 프리 소프트웨어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죠. 장점은 이 과정이 기존의 소규모의 집단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역사를 초반 20년, 후반 20년으로 나눌 때 가장 큰 기점이 되는 것은 인터넷의 보급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 내 힘으로만 만들었어야 했다면 내가 비슷한 걸 만들고 싶은 사람을 지역 커뮤니티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과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봤을 때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겠죠. 내가 정말로 괴상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0명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효과들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의 성장과 함께 커지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여러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맥OS 같은 경우는 넥스트로부터 시작을 했고 넥스트는 마하 커널을 사용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리눅스가 등장하고 운영체제가 오픈소스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본과 동시에 그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웹 풀스택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웹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더 이상 커머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게 가장 큰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솔루션을 분산해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을 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점점점 거대해짐에 따라서 거기서 생성되는 자본도 커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오픈소스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죠. 실제로 보시면 라이선스는 최근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요. 예전에 오픈소스라고 하면 대부분 FSF가 만든 제너럴 퍼블릭 라이선스 GPL을 적용을 했었고 GPL 라이선스를 총합은 3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MIT나 아파치 라이선스처럼 모든 것을 허용해주는 라이선스의 점유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 됐고요. 이것은 단지 GPL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조금 더 제약이 없는 라이선스를 간다라는 것을 넘어서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규모도 커지게 되면서 더 이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했을 때 보는 피해가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작을 때는 누군가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면 그거를 포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그것을 가져와서 내 소프트웨어식으로 만들고 독자적으로 만드는 게 유리할 수가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규모가 크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그걸 내재화하는 것조차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업스트림에 기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면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됐고요. 또한 그런 장점들 때문에 원래 오픈소스가 아니던 소프트웨어들의 많은 수도 오픈소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오픈소스를 전환을 해도 원래 가지고 있던 시장적 지위를 잃지 않게 되었거든요. 소스가 너무 크니까. 예전에 초반 20년, 1980년대, 90년대는 진영전이 벌어지던 시기입니다. 오픈소스 사상가들과 기여자들이 오픈소스를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도 알고 계시는 수많은, 한국에도 많이 있었죠. 리눅스 회사들도 있었고 오픈소스 만드는 회사들도 있었는데, 그런 중소규모 오픈소스 개발사들도 많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그런 오픈소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독점 소스를 개발하고 글로벌 IT 회사들, IBM으로 대표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회사들 사이가 명확하게 갈라지고 두 진영이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수천 번의 소송이 있었죠. 스티브 발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오픈소스를 죽이겠다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치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웹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 아파치는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리눅스 운영체제가 나왔다고 해도 사실은 호환성 문제 때문에 보급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했죠.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리눅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BSD를 썼던 기억이 나고요. 하지만 당시의 웹 서비스 그리고 웹으로의 서비스 풀스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파치나 PHP 언어도 마찬가지였고 마이스컬로 대표되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웹 서비스를 무료로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동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 초에 등장했던 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는 그 전에 만들었던 모질라 슈이트가 망하고 나서 거기서 브라우저만 뜯어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전 세계 점유율의 96%인가를 달성하고 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끌어내리는 데 성공을 했죠. 심지어 한 몇 년 동안은 유럽 지역에서는 파이어폭스 점유율이 1위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글 크로미엄 기반의 브라우저들에게 많이 밀린 상태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웹을 다시 어떤 기업이 다루고 있는 것에서 대중으로 끌어내서 이것들의 혁신이 다양한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엄청난 일을 해냈죠. 그래서 21세기 초는 혼전이 벌어졌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과 클로즈드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생겼고 모호하지 않은 부분들이 생겼어요. 기여자나 사상가와 독점 소스를 계속 개발하는 개발사들은 여전히 진영전을 하고 있지만 오픈소스를 개발하는 회사들 또는 오픈소스로 웹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글로벌 IT 회사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사용하고 일부의 소프트웨어를 클로즈드로 보관을 하고 있고 이런 식의 굉장히 진영이 섞여서 혼전이 일어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웹이 엄청나게 대중화되고 사실상 모든 소프트웨어 스택이 웹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오픈소스가 더 이상 어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아니라 운영체제부터 펀더멘탈 레이어로 내려가게 되면서 수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온 하드웨어들의 인프라가 더 이상 메인프레임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단위의 컴퓨터들을 클러스터링해서 만드는 웹서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프라의 교체, 이 세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오픈소스는 지금의 점유율을 획득을 하게 됐죠. 사실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현재 전 세계 시장을 거의 점령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은 당연하죠. 안드로이드든 iOS든 기본적인 커널은 전부 다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데스크탑 운영체제를 봤을 때도 여기 안드로이드를 리눅스로 포함을 했을 경우에는 이미 윈도우의 점유율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점유율에 못 미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한 것만 있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이 리눅스를 사용을 해서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GPL 라이센스가 애플리케이션까지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GLIBC라는 걸 뜯어내고 바이오닉이라는 자체의 라이센스 클린이 된 그 모듈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도달한 곳은 클로즈드 소프트웨어가 없는 세상입니다. 97%라고 말씀드렸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오픈소스를 떼도 더 이상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투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죠. 내전에 가깝습니다. 오픈소스 사상가들은 커블릭 클라우드 회사의 편을 들어주고, 이상하죠? 오픈소스 개발사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싸우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IT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개발하면서도 클라우드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고요. 기여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다양한 종류의 똥코드들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개발사들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스택을 공개하는데 더 이상 인색하지 않죠. 상징적인 의미인데, 기존에 우리가 B2B 커머셜 소프트웨어의 선두라고 불렀던 IBM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운영체제 쪽에 가장 큰 회사였던 레드햇의 통째로 인수를 해버리기도 했어요. 물론 이 인수한 다음에 센토스를 문 닫는 만행을 저질러서 굉장히 현재도 욕을 먹고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건 오픈소스 진영이 기업에 프리라이딩하는 케이스에도 가깝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도 소개가 나왔듯이 몽고DB 같은 경우는 DB를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내놓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스 기여를 받아서 더 나은 기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기대했었으나, 클라우드들이 몽고DB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코드 기여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감소를 한 통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엄청나게 감소를 한 거예요. 단순히 클라우드가 자기들 소스를 가져가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픈소스의 선순환 구조, 소스를 기여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몽고DB는 SSDP라는 라이센스를 만들어서 더 이상 오픈소스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려면 돈 내라 이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SSDP는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클라우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SSDP는 오픈소스 라이센스 인증을 못 받았어요. OSI로부터. 왜냐면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오픈소스처럼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특정 조건이란 게 붙으면 오픈소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 사상가들은 이때 클라우드 편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일라스틱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 포크가 있었죠. 그리고 정말 최근에는 테라폼의 케이스도 있었고요. 테라폼 같은 경우나 일라스틱 같은 경우, 몽고DB도 마찬가지인데 클라우드 회사의 대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클라우드를 금방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들을 포크했어요. 오픈소스니까 언제나 중간에 분기를 타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일라스틱도 포크를 해버렸고 오픈 일라스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일라스틱은 더 이상 오픈소스가 아니니까 AWS, 아마존이 하는 일라스틱 포크가 오픈소스에 대해서 오픈 일라스틱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테라폼 같은 경우는 말이 나오자마자 오픈TF라는 이름으로 포크를 한 다음에 오픈TF 너무 욕을 먹으니까 오픈토프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어요. 테라폼이 아니라 이건 두부예요 이러면서 오픈토프라는 프로젝트로 가기도 했었죠.
개인적으로는 이 두 프로젝트, 몽고DB는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두 프로젝트가 순항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클라우드 업체들은 사실상 두 프로젝트의 프리라이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의 진행이나 개선이 전부 다 뭐 그 해시코프, 테라폼 해시코프고요. 그 일라스틱서치는 일라스틱이죠. 두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기다가 몇 명의 컨트리뷰터나 메인테이너를 클라우드 업체가 투입한다고 해서 그런 혁신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조만간 정리가 되겠지만 이렇게 오픈 소스를 원래 하던 회사들이 오픈 소스가 아닌 라이선스로 갈아타게 되고 그러면 오픈 소스라는 명목을 걸고 클라우드 업체들이 포크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런 금방 말씀드린 예들은 사실 AI에서 앞으로 더 중첩되어 나타날 겁니다. 자, AI의 의미가 뭐냐? 저는 AI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딥러닝이 가져온 것은 소프트웨어의 정의에 대한 변화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절차적으로 기계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들을 순차적인 우리가 코드라고 부르는 순차적인 절차로 정리를 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죠. 일종의 로직입니다. 그런데 AI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절차적으로 항상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게 만들었어요.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언어를 잘하는 모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부적인 로직 구조를 처리를 하고 컨텍스트,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하지 않았던 히든 컨텍스트를 자동으로 찾아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는 하나하나씩 모두 넣어줘야 됐던 모든 절차적인 부분을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정의가 조금 더 포괄적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런 변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는 사실 되게 큰 변화고요. 실제로 거기까지 온 데는 한 80년 정도가 걸렸죠. 80년 전에 뭐 여기 오징어의 뭐 자이언트 엑손에서 전기 신호를 재서 우리가 어떤 뉴런을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신경망을 만들고 하던 것에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벗어나서 심지어 이런 바이오에서 기반으로 했던 것들조차도 다 벗어나서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큰 뉴런을 만들고 있죠. 접니다. 저희 오징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모델은 예전에는 챗봇을 만드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모든 우리가 컴퓨터에게 절차적으로 제공을 원했었던 뭐 리즈닝이나 리그레션이나 이런 수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올해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성을 가진 어떤 내가 아닌 것을 만들 때 필요하다고 여겼던 3요소인 계산 능력과 지능과 통찰이 지금에 와서는 클라우드로 계산 능력을 채우고 빅데이터로 어떤 인간이 가진 통찰을 얻을 수 있고 그 지능에 해당되는 중간 부분에 딥러닝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딥러닝 분야는 오픈소스를 완전히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tHub 이후에 등장한 분야입니다. 그 전에도 분야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시아노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면은 시아노나 텐서플로우는 GitHub 이후였고 그리고 컴퓨팅 기반 연구와 서비스 분야예요. 어떤 물리적인 실제 배달 서비스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분야입니다. 완전히 컴퓨테이션에 기반한 분야면서 오픈소스가 활성화된 이후에 태어난 분야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분야들은 운영체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거나 이런 분야들은 다 이 오픈소스화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가 오픈소스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방법도 해야 되고 이런 세대에서 만들어졌다면 딥러닝은 처음부터 그런 분야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유도 있는데 일단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모든 툴들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요. 요새 트랜스포머 모듈은 거의 일주일에 2번씩 업데이트 되는 것 같고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도 90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새로운 GPU는 2년마다 나오죠. 그리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커지면 성능이 향상되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분야예요.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 향상보다 규모가 유도하는 향상이 더 크고 빠르기 때문에 소스를 공개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감을 못 느낍니다. 어차피 내가 공개해봐야 3개월에서 좋은 게 나올 거라는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는 분야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져가서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못 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돌리는 건 노하우에 가깝거든요. 코드를 공개해서 가져가도 맨날 훈련하다 보면 중간에 뭔가 훈련이 중단된다거나 이상하게 성능이 계속 떨어진다거나
왜 튀지? 이런 경우들. 코드를 공개해도 못 만드는 노하우, 사람 손길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GPU 위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최근에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의 자원과 함께 사람들이 이 AI를 확장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는 당연히 비용 감소가 있죠. 그 플롭스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1억 분의 35로 줄었고요. 30년 동안.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주는 비용보다 딥러닝 모델이 사이즈가 커지는 게 더 크다는 겁니다. 2015년도에 가장 컸던 모델인 레지넷은 사실상 지금 보이지도 않죠. 이 T5가 굉장히 엄청난 크기로 보이지만 12빌리언 파라미터 사이즈입니다. 참고로 GPT-3는 175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10배가 넘죠.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을 했고 이 리소스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이 5년 동안 1년에 8배씩의 연산 자원 증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2018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에 이 딥러닝 분야는 어마어마하게 생태계가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오늘 아예 하나의 세션이 할당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분야는 오픈소스 위에서 태어났지만 오픈소스가 되기 힘든 분야예요. 보통 우리가 오픈소스에서 연산 자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저 위에 조금이고 나머지는 우리의 열정으로 채우던 분야였다면 이 분야는 그냥 연산 자원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되고 뭐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실은 규모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규모를 가장 잘 달성하는 건 클라우드죠. 1초에 2리터를 마시는 사람과 1초에 2,000톤을 방류하는 댐 이 두 개가 서로 상호 비교가 가능하냐고 하면은 이것과 동일한 스케일이 AI에서는 4년 동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클라우드에 AI를 어느 정도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모델들이 등장을 했지만 사실상 오픈소스가 아닌 모델들이 현재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오픈레일M 같은 경우는 모델 라이선스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엄청나게 라이선스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될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오픈소스처럼 보이지만 오픈소스가 아닌 굉장히 클라우드 또는 라이선스에 묶인 형태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API로 뭐 오픈 AI나 구글이나 뭐 클로바 이런 것들을 땡겨와서 사용을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오픈소스가 아예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게이트웨이를 거대 기업이나 거대한 연산 자원이 있는 곳에 넘겨줘야 하는가는 지금에 와서 갑자기 한 2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기에 충분한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역할을 보면 다행히도 오늘 아마 세션에서 뒤에 많이 설명을 하겠지만 독점적 그런 API 클라우드 API 기반 모델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일단 성능이 문제가 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특정 클라우드 업체가 그것을 다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종류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알력 같은 것들도 있죠. 동시에 수많은 국가들이나 기관들이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무료로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완전히 풀어버려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기반 산업 또는 소프트웨어의 차세대 산업을 담당하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직감을 한 국가들부터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게 거대 기업의 손에서만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국가 연구소들 그리고 국가 기관들에서 만들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아부다비에서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팔콘 모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보시면 뭐 허깅페이스에 올라온 언어 모델이 15,000개 정도가 올라와 있고요. 이 모델들 대부분은 라마를 파인 튜닝한 모델들입니다. 라마는 오픈 모델이 아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내 손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도를 수없이 많이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분야가 성장할 때 그 바닥이 되는 부분이 AI라고 본다면 이 AI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것은 다시 오픈소스로 가야 된다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노나 텐서플로우, 파이토치로 이어지는 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의 발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시면 아주 전형적인 리눅스 초창기와 유사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마어마한 혁신들을 때려놓고 그것들이 이제
조금 더 폴리싱되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버전이 오르면서 떨어져 나가고 이것들이 예전에 우리가 20년 전에 봤던 그 모든 과정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죠. 일단 오픈소스 AI 쪽에서는 코드를 까고 봅니다. 말은 다 하잖아요. 우리께 챗GPT보다 좋다. 보여줘가 먼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 분야가 되었죠. 이 수많은 모델들이 동시에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런 AI 모델들을 만들고 코드를 공개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회사들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됐고, 그게 또한 이런 딥러닝 모델들을 공개하는 동인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자이크 ML이 MPT를 공개한 다음에 뭐 1조의 인수가 됐죠, 데이터브릭스에. 그런 식으로, 또는 최근에 뭐 클로드 같은 경우가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등장을 했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특이하지 않은 이런 AI의 분야, 대부분의 분야들을 오픈소스 문화에도 기반을 두고 있고 기술에도 기반을 두고 있으나 자원의 한계를 겪고 있고요. 우리가 이게 FSF 40주년 기념사진인데 지지난주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은 현재 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어떤 이념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여기서 배울 것은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기술이 어떤 한 기관이나 집단의 손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혁신에는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FSF 덕분에 우리는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픈소스가 세상을 다 덮고 있는데요. 다음 10년의 소프트웨어의 형태를 정의할 것이 AI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AI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오픈소스의 세 가지 축, 그러니까 코드, 커뮤니티, 협업을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축도 전부 다 같이 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깃허브나 깃랩을 통해서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기존과 다르게 협업이 시스템화된 상태로 수많은 컴퓨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메일링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포럼을 거쳐서 현재는 디스코드 같은 실시간성이 엄청나게 강화된 커뮤니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스코드 상에서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 랭체인 디스코드인데요. 랭체인이란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그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여러 가지 연결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드는 오픈 소스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오픈 소스 중에서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른 오픈 소스예요. 여긴 디스코드를 들어가 보시면 왜 그렇게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엄청나게 빠르게 릴리즈를 하루에 3-4번씩 할 정도의 소프트웨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사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40년의 역사 동안 어떤 방법론으로서 다수의 기여자가 혁신을 만드는 과정을 쭉 체계화해 놓은 결과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오픈소스 위에서 AI가 태어났고요. AI의 수많은 기술 혁신들도 가능했지만, 동시에 이 AI의 특성 때문에 자본에 치우친 역학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받치는 한 축 중에서 현재는 자본과 클라우드의 축이 너무 커지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뭐 자원 비용을 낮출 수도 있겠고, 기술 스택을 단순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건데, 어떻게 자본의 제약이 없는 AI 접근성을 동일하게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저는 이 해답도 오픈소스에 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저도 여기에 대한 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삼국지에서 봤던 것처럼 새 솥다리들이 어떻게 균형을 잘 만들어야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라는 솥이 계속 떠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갈수록 이 역학 구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오픈 소스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